오늘 못 오는 친구가 있어서 되도록이면 웬만한 그 수업 영상은 다 남겨서 여러분들이 복습도 하고 그 다음에 못 오면 영상으로 대체도 하고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원래는 마이크도 써야 되는데 저 지금 이 상태에서 이제 녹음을 하면 소리가 좀 울리더라고. 그리고 전달도 좀 잘 안 되는 것 같고 마이크를 써야 하는데 지금 휴대폰 여러분들 영상을 찍어야 되는 깜빡해서 휴대폰을 충전하지 못해서 오늘은 이렇게 그냥 하고 다음부터는 마이크를 이용해서 녹화를 하는 걸로 할게요. 일단 국어 공부를 아니지 학원을 다녀본 적 국어 학원을 다녀본 적이 있다. 네, 감사합니다. 국어 학원을 다녀본 적이 있다. 꽤 많이 다녔네. 수업 방식이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지금 1년 동안 다녔던 거는 대체적으로 내신과 관련해서 수업이 이루어졌을 테니 이제 내신이 아닌 우리가 독서 지문하고 비문학 지문을 독서 지문과 문학 지문 어떻게 좀 접근할 것인지에 대해서 공부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 여러분들이 유념할 게 있어. 국어는 내신이나 모의고사나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내신의 경우는 시험 범위가 정해져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암기를 요구하는 거지. 그런데 모의고사는 그렇지가 않기 때문에 조금 공부 방법이 다를 뿐인데 결국에는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모의고사 성적이 잘 나와. 그러면 당연히 내신 성적도 잘 나와야 돼요. 네, 모의고사 성적이 잘 나오는데 2등급 이상인데 지금 내신이 2등급이 못 된다고 하면 이거 공부 안 한 거야. 그 다음에 내가 내신이 2등급 이상인데 지금 모의고사 성적이 안 나온다 하는 친구도 공부를 안 하는 거예요. 다만 공부의 방향의 차이가 있는 거지. 내신을 잘 준비를 하면 기본적으로 문제를 잘 풀 수 있는 배경 지식은 갖춰진 겁니다. 그러니 공부의 방향, 읽는 방향만 조금 바꿔주시면 충분히 좋은 결과를 이끌어내리라 생각을 해요. 그 중에서 이번 겨울 방학 때는 어떻게 하면 잘 읽고 잘 풀 수 있는지 이거를 중심으로 설명을 하겠다. 여기에 있는 교재가 여러분들에게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지금 이 531 프로젝트라고 해서 이투스에서 낸 책 중에서 얘가 이제 중간 정도의 난이도인데 중간 정도의 난이도라고 하면 고2, 고3 요 주변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처음부터 어려운 지문인 건 아니야. 처음에 나오는 거는 어렵지 않은 지문인데 거기에 이제 기출 건너뛰기, 유사 문제, 건너뛰기 이런 문제들은 지문도 길고 내용도 조금 어렵고 문제도 좀 까다롭습니다. 바꿔 얘기하면 충분히 3학년용으로 써도 될 만한 교재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 우리가 모의고사를 볼 때 시간이 부족하거나 모의고사 문제를 잘 못 푼다. 그럴 때 시간을 일단 여러분들이 신경 쓰지 않으셔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80분에 내가 모의고사 문제 다 풀겠다는 생각 자체를 버려야 한다고. 아니 나는 80분에 문제를 다 풀었어. 그런데 점수로 3등급이야. 그럼 그게 문제를 푼 거야? 아니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었다고 하면 최소한 점수가 100점 만점 중에서 85점 이상 나와야 문제를 푼 거라고 볼 수 있잖아. 그 정도 정답률은 좀 보여야 될 거잖아. 그런데 그것보다 밑에 점수라고 하면 그거는 읽고 문제를 푼 게 아니란 말이야. 읽고 문제를 찍은 거지. 그러니 지금은 시간 안에 문제를 풀려고 하는 노력보다는 어떻게 하면 내가 잘 읽을 수 있을지 여기에다가 초점을 두고서 공부를 해야 돼. 당장의 수능 보는 거 아니잖아. 그리고 2학년 때 모의고사는 여러분들이 전혀 중요한 게 아니에요. 2학년 때까지는 당연히 내신 준비에 신경을 써야 돼. 그런데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봐봐. 내신 문제에서도 여러분들이 90점 이상 나오지 않는다고 하면 뭘 의심해야 되냐면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 어디에다가 초점을 두고 문제를 푸는지를 주의 깊게 좀 살펴봐야 돼요. 왜냐면 대체적으로 많이 이제 나타나는 그 범하는 잘못이 뭐냐면 선택지에서 특정 표현에 집중해. 우리가 이제 내신 준비를 하면 정말 많은 문제를 풀잖아. 학원 다니는 친구들은 알 거야. 학교에서 수업 들었죠? 학원에서 수업 듣죠? 근데 사실 수업 듣는 애가 얼마 안 돼. 문제풀이 많이 하지. 그 수많은 문제를 풀었는데도 불구하고 또 틀린다. 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 푸는 타성에 젖어서 그러는 건데
1차적으로 선택지를 꼼꼼히 보지 못한다. 그러니까 나중에 보고 나면 내가 실수한 거래. 실수가 아니야. 실력이지. 그렇게 습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실수라고 판단한다고. 지금은 그런 훈련들, 여러분들이 이제 배경 지식에 기대지 않고 문장과 문단을 어떻게 하면 잘 읽을 수 있는지, 더불어서 여러분들의 내신에서 좋은 성적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 지금 그거의 문제는 어디에 있는지, 내가 내용을 몰라서 못 푸는 거냐, 아니면 선택지의 내용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냐, 판단하는 거냐, 이런 전반적인 점검을 해주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간단하게 좀 배경 설명을 했고, 우리가 이제 일주일에 2번 수업을 하죠? 그래서 오늘처럼 금요일에는 독서, 비문학 수업을 할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아니죠, 오늘 수요일이지. 금요일에는 문학 수업을 합니다. 금요일에는 고전 시가를 할 거야. 간단해. 고3 때부터, 고3 모의고사부터 독서 지문이 어려워집니다. 바꿔 얘기하면 1, 2학년 때는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착각할 수 있어. 나는 비문학보다, 아니지, 문학보다 비문학에 조금 더 강점이 있다. 그거는 1, 2학년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연히 지금은 여러분들에게 문학이 어려운 게 맞아. 중요한 건 2학년 때까지 문학과 관련된 배경 지식을 익혀서 3학년 때는 문학이 어렵지 않게 느껴져야 돼. 그래야 여러분들이 원하는 점수를 낼 수 있다. 그 중에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고 안 하고의 이제 기준이 될 수 있는 게 바로 뭐냐면 고전문학입니다. 고전문학. 3학년이 됐는데 고전문학이 아직도 어렵고 고전 시가에 대해서 울렁증을 지니고 있다고 하면 국어 공부 안 하는 거야. 그래서 지금 이번 겨울에는 고전 시가를 한번 쭉 훑을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이 당장 1학기 때는 아닌데 2학기 때 정도 되면 이제 고전문학사라고 해서 문학 파트에서, 문학 교과서에서 뭐 신라시대 때 작품, 그 다음에 고려시대 때 작품, 그리고 조선시대 때 작품, 이런 것들을 1학기 기말고사나 혹은 1학기 기말고사 때 보겠네. 지금 만약에 이제 문학을 1학기 때 한다면 기말고사 때 문학사를 다루게 될 거고, 2학기 때 마찬가지 문학을 하게 된다면 그것도 이제 기말고사 때. 뭐 학교마다 사정은 다르긴 하지만 대체적으로 그렇더라고. 그런데 이제 앞에 중간고사 때 다루는 이 작품들에도 중요한 작품들은 빠지지 않고 다룬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다. 그래서 이제 금요일에는 고전 시가를, 그 다음에 수요일에는 비문학 독서 수업을 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OT 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들 교시에는 되도록이면 금요일, 토요일에 다 회수를 해서 여러분들 과제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검사를 할 거예요. 그리고 과제를 할 때는 제가 안내하는 방법으로 최대한 해주기 바랍니다. 그럼 이따가 다시 한번 설명을 하죠. 우선 지금 비문학 수업과 관련해서 이 유인물에다가 이제 필기를 해주시면 돼요. 기다려주시고. 그리고 얘는 우리 교재 앞에다가 꼭 붙여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과제를 할 때마다 좀 복습할 수 있게끔.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시하는 방법은 복잡하거나 많은 내용이 아니다. 그게 다야 한 장짜리가. 이 수업은 어제, 그러니까 월요일하고 오늘 고3과 N수에서 똑같이 한 수업이야. 바꿔야 되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예비고일이었다 하더라도 저는 이 유인물로 설명을 합니다. 물론 이제 제가 만든 교재에서 그 한 장만 딱 빼온 건데 요 방법으로 모든 글들을 읽는다고 생각을 해주세요. 내가 모든 글이라고 얘기했지. 특히 일반론의 경우는 이거는 독서, 비문학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문학을 읽을 때도 그렇게 좀 볼 수 있어야 돼. 그거는 고전시가 설명하면서 다시 한번 좀 언급을 할게요. 우리 저 뒤에 글씨가 보일까요? 보여? 네. 여기는 문제가 없어. 여기야. 보여? 잘 안 보이죠? 이 글씨가 너무 작네.
다음부터 글씨를 키울게요. 네. 일단 좀 불편하더라도 교재랑 요 화면이랑 같이 왔다 갔다 하면서 좀 볼 수 있도록 합시다. 다음에는 이것보다 글씨를 좀 키울 테니까. 이 교재마다 사이즈가 달라서 잘 가능한데. 그러면 이제 여기부터 우리 유인물입니다. 유인물. 유인물부터 좀 보죠. 제가 이제 글을 읽는 법, 해서 이제 제대로 독해하는 방법에서 이제 제독법이라는 이름을 붙였고, 그래서 이제 제독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면 칠판에 보이는 것처럼 첫 번째 뜻은 미리 해독을 막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못 읽지 않게끔 올바른 방법을 제시한다는 의미를 담았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잘못 읽고 있다면 그것을 바꾸는,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디톡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편한데 앉아주세요. 네, 얘기 들었습니다. 네, 이거 편한데 좋은데 앉아주세요. 여기 자리가 많은데. 저기 앉아주세요. 여기 앉아주세요. 여기 앉아주세요. 혹시 잘못 읽는 방법이 있다면 바꿔주시면 됩니다. 어려운 건 아닌데 여러분들에게 익숙하지 않아. 그래서 최대한 따라하려는 것이 중요하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제가 설명하는 대로 여러분들이 좀 느껴야 돼요. 내가 지문에서 이 지문은 이렇게 보면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어, 이렇게 내용을 정리할 수 있어 라고 하면 최대한 그 느낌이 들도록 볼 수 있어야겠다는 거예요. 그게 익숙해져야 여러분들에게 방법이 되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운동을 할 때 사실은 운동을 해서 특정 부위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부위와 관련되는 나머지 근육들도 다 쓰게 되는 것이. 그런데 운동을 하면 이제 트레이너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예를 들어서 내가 가슴 운동을 해요. 그러면 가슴에 집중해달라고 얘기한다고. 바꿔 얘기하면 가슴에 힘이 들어가는 것을 의식하라, 느껴달라고 얘기를 해. 그래야지 실제로 그 부위가 더 많이 이제 자극이 된다고 하더라고. 머리를 쓰는 것도 똑같습니다. 글을 읽는 것도. 지금 머리에 일종의 신호를 줘야 되는 거야. 그냥 우리가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이 문장을 읽으면 이해한다, 아니야. 그런 식의 글들은 그냥 우리가 시중에서 보는, 책에서 보는 글들인 거고, 시험을 통해서 접하는 글들은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생각해봐. 시험 문제를 내서 여러분들 순위를 매기는 거야. 그러니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게끔 글을 쓰지 않는다고. 문제를 내지 않는단 말이지. 그런 측면에서 의식적으로 읽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잘 읽을 수 있느냐? 먼저 저는 두 가지로 접근을 합니다. 일반론이라고 해서 이건 기본적으로 글을 어떻게 읽어야 될지에 대한 얘기를 할 거고, 이제 다음이 구조론. 읽고 난 다음에 무엇을 할 거냐? 지금 독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정보 처리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글에 나오는 내용을 잘 정리하는 거라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잘 정리할 수 있을까? 그 시작이 구조입니다. 구조를 잘 짜야 여러분들이 그 다음부터 내용을 그 구조 안에서 적절히 배열을 할 수 있겠다. 그래야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 문제를 푸는 과정은 반드시 두 개의 과정을 거쳐야 돼. 인풋과 아웃풋이야. 인풋은 내가 지문을 보고 거기에 나오는 정보를 잘 정리해서 내 머릿속에 담아내는 것. 그 다음에 아웃풋은 문제를 풀 때지. 선택지를 읽고 선택지에서 제시한 내용이 내가 본문에서 파악한 내용과 어떤 점에서 같은지 다른지를 따져야 된단 말이야. 그때는 아웃풋이 되는 거지. 내 머릿속에 정보가 제대로 정리가 되지 않았다면 아웃풋되는 과정에서 잘못된 정보가 나오기도 하고, 혹은 곡해된 내용이 나오기도 한단 말이야. 그래서 1차적으로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건 글의 내용을 어떻게 하면 잘 정리하는가. 그게 바로 구조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로 여러분들 모든 글을 읽어주시면 돼요. 볼게요. 처음부터 봅니다.
요 커서가 신경 쓰여. 커서가 안 움직여. 커서를 딴 데로 보내고. 먼저 끊을기부터. 지금 국어가 어려워지는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지문의 길이입니다. 지문이 길어져서 우리가 처리할 정보량이 늘어난 거예요. 그런데 지문만 길어진 것이 아니라 뭐도 길어지냐면 문장의 길이 또한 길어집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문장을 끊어서 보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첫 번째는 끊어 읽는 건데, 그러면 끊어 읽기에서 추구하는 바는 뭐냐? 기본적으로 내가 문장을 읽었어. 그럼 머릿속에 뭐가 있어야 되는 거냐면 최소한의 주술관계에 해당하는 내용은 머릿속에 있어야지. 그래야지 문장을 읽은 거지. 머릿속에 주술관계가 전혀 남아있지 않다면 그건 문장을 읽은 게 아닌 거잖아. 그러니까 끊어 읽는다는 것은 정확하게 주술관계를 파악한다, 이런 생각으로 접근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1학년 때가 배운 적이 없겠구나. 중학교 때 배운 건데, 이거 여러분들 이제 문장의 짜임, 그럼 먼저 어디에서 끊냐, 요거를 보는데, 문장의 짜임을 보면 경문장, 근데 문장이 길어진다는 얘기는 전문장이 되는데, 이건 안 적어도 돼요. 이거 안 적어도 돼요. 그냥 보고선 이런 부분에서 끊어주면 되겠구나 정도만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경문장은 두 가지 형태가 있어요. 하나는 이어진 문장, 그 다음에 아는 문장, 안긴 문장의 형태가 있습니다. 이어진 문장을 간단하게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런 느낌이야. 그리고 안긴 문장, 아는 문장은 이런 느낌입니다. 그럴 때 이렇게 쉼표가 있는 이어진 문장의 경우는 어렵지 않겠죠? 여기에서 그냥 끊어주면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끊어서 여기에 서술어가 있고 여기에 주어가 있을 테니 서술어와 주어의 관계를 확인해 주면 되겠다. 문제는 이제 이런 문장이야. 이런 문장이 여러분들에게 좀 어려울 텐데, 얘는 큰 주어와 큰 서술어, 작은 주어와 작은 서술어 이렇게 구성이 되는데, 얘는 일단 무조건 여기서 끊어주셔야 돼요. 그럼 이제 생각해, 선생님 서술어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이게 이제 고민될 거 아니야. 그러면 서술어의 역할하는 건 우리가 영어에서 동사라고 하는 놈 있죠. 그게 서술어야. 국어에서 이제 동사와 형용사를 서술어의 역할이라고 하는 건데, 걔네들이 나오면 일단 끊어서 개어 호응하는 주어를 따져달라는 거지. 이게 처리가 되고 그 다음을 읽어야 이렇게 전체 문장에서의 주어와 서술의 관계를 따져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끊어 읽는다는 것은 주술관계를 파악할 거고, 그것은 당연히 서술어를 중심으로 끊어 읽는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주세요. 지금 이제 본문을 통해서 본문을 하나씩 따져보면서 또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끊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얘기는 따로 할 테니까 일단 이 정도 선에서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이제 이 앞에다가 놔주세요. 어쩔 수 없지. 이게 강의를 하다 보면 이제 서로 막 떠들다 보니까 이게 이제 저쪽 반으로 좀 덜 넘어가고, 저쪽 반에서 이쪽으로 좀 덜 넘어가고 해놓은 건데 떨어지네. 그 다음에 지금 끊어 읽으면서 뭘 할 거냐면 두 번째입니다. 표시하며 읽을 거예요. 끊어 읽으면서 표시하며 읽을 텐데, 이제 여기서부터가 여러분들에게 좀 문제가 발생해요. 표시하는 건 어렵지가 않아.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야. 1학년, 2학년 수업을 하면, 1학년, 2학년 수업을 하면 한 2달 정도 있다가 질문을 이제 종종 하는 게 뭐가 있냐면, 선생님 이렇게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알겠다. 어떤 부분에 표시를 하고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알겠대. 근데 이제 문제는 읽고 난 다음에 머릿속에 내용이 안 남는다는 거야. 그럼 그 친구의 문제는 뭐냐면, 그래서 그 친구가 이제 과제를 한 거라든지 문제를 푼 거를 보잖아. 그럼 내가 시키는 대로 정말 잘 표시해서 아주 깔끔하게, 그럼 머릿속에 남아야 되는데 머릿속에 안 남았대. 그럼 이제 그 친구의 문제는 내가 이제 표시하며 읽자.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어디에만 집중한 거냐면 표시하는 거에만 집중한 거야. 그러니 표시는 잘했는데 그걸 통해서 머릿속에 담아낸 건 부족하게 된 거지. 여러분들에게도 이거 주의할 점이에요. 표시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야. 표시하는 거는 내가 글을 읽으면서 어떤 신호를 줄지에 대한 약속이야. 그래서 저는 4개의 기호를 사용할 건데 네모, 동그라미, 세모, 밑줄 이렇게 4개를 쓸 겁니다. 그러면 네모 칠 때 뭐 하기로 했고 동그라미 칠 때 뭐 하기로 했고 세모 칠 때 뭐 하기로 했어. 그러면 이렇게 기호를 표시하고 난 다음에 뭐 하는 것 자체가 중요한 거지. 저 기호를 지금 이런 표현이니까 여기다가 네모 해야지. 여기에다가 세모 해야지. 이러면 전혀 도움이 되는 게 아니야. 그래서 저 기호는 여러분들 편하게 쓰시면 돼요. 꼭 안 쓰셔도 됩니다. 중요한 건 저런 기호를 쓸 때 내가 머릿속에서는 뭘 할지에 대해서 그것만 명확하게 따라주시면 되겠다. 그럴 때 네모는 얘는 은는 붙는 대상, 은는이 붙는 대상이나 그 다음에 개념에 대한 설명 혹은 용어에 대한 설명이 나오면 그 대상에는 네모를 칠 거예요. 그래서 네모 치는 거 어렵지 않지? 은는이 붙는 대상이나 그 다음에 개념이나 용어가 설명이 될 때 그 대상에게 그 대상에 네모를 칠 거예요. 중요한 건 네모를 치면서 뭘 해야 될지가 중요한 거잖아. 네모를 치면서 뭐 할 거냐면 이 글은 이 네모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네요. 그러면 이 네모에 대해서 설명하는 대상에 내가 초점을 맞출 수가 있어. 다시 그냥 네모 치면 끝이 아니라 이 대상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네라고 머리에서 인식을 하라고. 인식을. 이게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면 이런 생각 안 해도 돼. 그런데 그 전에는 아무것도 아니긴 하지만 자꾸 인식하면서 읽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요. 동그라미는 시대 혹은 연도, 그 다음에 사람 이름, 시대나 연도, 사람이 이름이 나오면 동그라미를 칩니다. 그런데 이제 글들을 쭉 보면 예를 들어서 1950년대의 어떤 경향에 대해서 얘기를 해. 그러면 절대로 그 50년대만 나오지 않죠. 60년대 나오고 70년대도 나와. 무슨 말이냐면 어떤 시대나 어떤 사람이 등장한다. 그러면 그 시대와 혹은 그 사람과 비교를 하거나 대조하기 위한 대상이 반드시 등장한다는 거야. 설명 대상 이거 하나만 쓰지 않는다고. 왜? 그럼 지문이 너무 쉽지 않아. 그러니까 동그라미 치면 동그라미 치는 대상이 여럿이 등장한다고 생각을 해야 돼. 봐봐. 설명 대상이 늘어났어. 설명 대상이 늘어나서 내가 어떤 말을 썼냐면 이 시대 혹은 이 사람과 비교할 다른 시대 혹은 다른 대상 혹은 대조할 다른 시대 다른 대상이 나온다고 얘기했지. 그럼 내가 지금 비교랑 대조라는 단어를 썼어. 여러분들 그 내용 설명 방식 내용 전개 방식 중에 비교와 대조가 뭘 드러내는지 혹시 입안에 우리 아이스크림 먹어야 하는 친구 있지 않을까요? 없어? 네. 나중에 알려주세요. 제가 톡으로 여러분들에게 선물하기를 통해서 아이스크림을 보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간중간에 돌발 퀴즈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이제 아이스크림에 대한 고치 의식을 좀 키우려고 하는 건데 지금 그 카카오톡 들어가서 보니까 이 나뚜루랑 하겐다즈가 생각보다 비싸더라고. 하나에 5,600원씩이나. 내가 편의점에 내가 그걸 사 먹어본 적이 있나. 있어 보이려고 얘기를 했는데 비싸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다음부터 돌발 퀴즈에 대한 아이스크림은 여기 1층 아이스크림 그거 무인 점포 있죠? 거기에서 500원짜리로. 그래야 여러분들에게 내가 지속적으로 아이스크림 쏠 수 있지. 그냥 계속 하겐다즈를 가면 나 한 달하고 그만둬야 돼. 여러분 그거 원하지 않죠? 그렇지. 나도 처자식이 있는데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앞으로 이제 돌발 퀴즈에 대한 아이스크림 제공은 요 밑에서 하는 걸로 할게요. 그럼 이제 퀴즈를 내겠다는 얘기겠지? 여러분들 머리를 좀 돌려가면서 그 퀴즈에 해당하는 어려운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충분히 알 수 있는 거를 물어볼 거야. 그러면 이제 비교 대조 얘기했잖아. 그러면 비교는 두 대상 간에 무엇을 드러내는 방식인지
대조는 두 대상 간에 무엇을 드러내는 방식인지를 생각해 주세요. 생각해 봤어? 그러면 일단 비교부터. 네. 아, 좋아요. 비교는 공통점을 드러내는 방식입니다. 이름이? 아, 희찬이. 네. 그러면 이번에는 대조. 네. 세이점. 네. 좋아요. 아, 눈치가 좋죠? 이름이? 한이나솔. 네. 한다솔. 그래서 이 친구에게는 다음 주 시작할 때 아이스크림을. 얼마나 편해. 야, 낫네 이게. 편한 게 아니라. 아니 이래야지 좀 생각을 해보지. 질문에 답하려고 하고. 바꿔 얘기하면 지금 시대나 어떤 사람 이름이 나와서 내가 동그라미 쳤다 고 하면 무슨 생각을 꼭 해달라. 아, 여기에서는 이 동그라미 친 대상들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내가 처리해야 되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해달라고. 동그라미 치면 아, 얘네들의 공통점과 차이점까지 생각을 해달라. 다음이에요. 세모. 요 세모는 접속어의 표시를 할 거야. 요 세모는 접속어의 표시를 할 거라. 접속어는 문장의 흐름과 글의 흐름을 알려주는 거야. 접속어를 볼 때 모든 접속어는 아니야. 접속어를 볼 때 우리에게 많은 도움을 주는 접속어가 몇 개가 있습니다. 그거를 통해서 앞에 나오는 내용을 통해서 뒤에 어떤 내용이 이어질지, 글의 구조를 어떻게 나눌지 그거를 따져볼 수 있어. 그래서 접속어에 세모를 치면서, 그러니까 내가 세모를 치라고 하는 접속어들은 앞의 내용을 통해서 뒤의 내용을 한번 예측해 보라는 거야. 그리고 글의 흐름이 어떻게 될지를 따져보라는 겁니다. 세모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오케이? 마지막이에요. 지금 글을 읽는다고 하는 것은 정보를 처리하는 거라고 얘기를 해서 바꿔 얘기하면 글의 내용을 정리하는 거라고.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뭘 정리해야 되는지 그 정보가 따로 없었던 거잖아. 요 밑줄이 바로 정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이 밑줄은 뭐에 대한 정보인 거냐면 네모나 동그라미에 해당하는 정보입니다. 그러니까 네모나 동그라미에 해당하는 설명이나 그 다음에 거기에 해당하는 특징이라고 봐주시면 되겠다. 이제 이런 거야. 그럼 앞에서 이제 끊어읽기를 했어. 서술어를 중심으로 끊어읽기를 했다. 그럼 서술어를 확인했어. 그럼 서술어를 확인한 다음에 제일 먼저 확인해야 될 게 바로 뭐가 되는 거야? 주어져. 그 서술어가 어떤 대상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지, 그 행동을 하는지 어떤 대상인지 주어를 확인해야 될 거야. 그런데 서술어는 문장마다 매번 달라지지. 주어는 기본적으로 파악해야 되는 거고, 서술어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추가적으로 확인해야 되는 것이 있어. 예를 들면 먹다 라는 동사를 썼다고 치자. 그래서 먹다라는 서술어를 확인했어. 그래서 주어를 확인했더니 철수가 먹었대. 아, 철수가 먹었구나 라고 하면 문장의 의미가 온전해? 온전하지 않죠. 뭐가 필요해? 그래, 목적어가 필요해. 그러면 서술어에 따라서 내가 처리해야 될 정보가 달라진다는 얘기인 거잖아. 기본적으로 주어를 확인하고 그 서술어와 호응하는 다른 대상들, 그러니까 목적어가 됐든 혹은 부사어가 됐든 그런 것들을 확인을 하면서 밑줄을 쳐주시면 된다는 거야. 그리고 막 이 과정을 생각해봐. 내가 문장을 읽었어. 그러면 문장을 읽으면서 표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끊었을 때 혹은 문장을 끝까지 읽었을 때 표시가 이루어지는 거죠. 뭘 기준으로? 뭘 기준으로? 서술어를 기준으로. 지금 우리가 한국인이기 때문에 지금 이 과정이 되게 순식간에 벌어진단 말이야. 근데 지금은 그 과정을 하나씩 쭉 가면서 내가 이 문장을 제대로 읽었는지를 따져야 된다고. 그래서 표시를 할 때는 문장을 끝까지 읽고 혹은 중간에 끊었을 때 거기에 해당하는 거 표시를 하고 그 다음은 넘어가는 거라고. 봐봐. 그럼 내가 문장 한 번 읽었어. 그 다음에 표시 한 번 해서 두 번 한 거, 두 번 내가 인식한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지금 여기까지가 되면 이제 준비가 끝난 거예요. 이게 되면 뭐가 중요한 거냐?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 글을 읽는 것은 바로 요게 될 수 있어요. 연결함이에요.
그럼 뭘 연결할 거냐? 당연히 정보를 연결해야지. 즉, 밑줄 친 것을 연결을 할 거예요. 이제 이거 한번 생각을 해보죠. 우리가 그걸 쭉 이렇게 있다고 쳤을 때 내가 여기까지 읽었어. 그래서 여기에다가 밑줄을 쳤습니다. 여기 A, B 이렇게 할 때 지금 우리 두 친구, 남자친구가 모두 대답을 해주셨으니 여자친구 한번 할까요? 네. 이름이? 김지윤. 네, 지윤이. 네, 지윤이가 대답해 주세요. 여기까지 읽었어. 그러면 내가 표시할 대상은 A에 쓸까 B에 쓸까? 그렇지. 나 여기까지밖에 안 읽었는데 당연히 표시할 대상은 A에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맞아? 그러면 글이라고 하는 건 이런 거야. 연결함이 있는다는 얘기는 이렇게 한 방향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글을 이런 식으로 중첩될 수 있게 읽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그럼 결국 이렇게 중첩되는 부분은 뭐일 가능성이 높겠어? 핵심일 가능성이 높은 거야. 봐봐. 내가 처음에 문장 읽었어, 한 번. 그 다음에 서술어를 기준으로 표시했어, 두 번. 그리고 연결까지 시켰어. 그러면 해당 정보를 최소한 3번은 확인하게 되는 거지. 그 머릿속에서 자연스럽게 강화가 되는 거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글은 천천히 읽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야 지문으로 돌아오는 횟수를 줄일 수가 있는 거야.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연결을 할 거냐? 얘는 이제 4가지의 의미로서 접근을 할 거예요. 지금 연결하는, 아까 전에 밑줄 친 대상들을 연결한다고 했었잖아. 걔네들을 이렇게 같은 그 밑줄 친 것들이 범위가 같거나 유사한 의미를 띠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차이가 나는 반대가 되는 정보인 것인지, 그리고 그 밑줄 친 대상을 상하관계로 나눠볼 수 있는지, 그리고 그 밑줄 친 대상이 순서로 이어지고 있는지를 기준으로, 이런 관계를 기준으로 우리가 밑줄 친 것들을 연결을 할 거다. 그럴 때 같음하고 다르면 어렵지 않겠죠? 이게 바로 결국엔 뭐가 되는 거야? 공통점, 차이점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문제가 없어. 상하관계를 한번 보자. 상하관계는 어떤 걸 상하관계라고 하냐면 예를 들어서 꽃, 그 다음에 똑같이 꽃이라고 할 때 상하관계는, 문법적으로 말하는 상하관계는 꽃의 종류를 드러내는 방식입니다. 그럼 꽃의 종류인 거니까 장미도 있을 수 있겠고 개나리, 진달래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럴 때야 봐봐. 장미, 개나리, 진달래, 기타 등등 이렇게 구분됐다는 얘기는 결국 얘네들 사이에 뭐가 존재한다는 거야? 얘네들을 구분했다는 얘기는 얘네들 사이에 뭐가 존재한다는 거야? 그렇지, 다른 차이점이 존재한다는 거야. 그리고 얘네들의 공통된 특성을 뽑아서 꽃이라는 개념을 만들었으니 지금 요 위에말에는 뭐가 있겠어? 얘네들의 공통점이 들어있겠죠. 그러니까 상하관계로 관계를 맺은 건 자연스럽게 그거 안에 같음과 다름이 들어있다는 얘기입니다. 동료를 드러내는 방식이야. 그럼 또 다른 거, 이거는 이제 문법적으로 얘기하는 상위어, 하위어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나중에 여러분들 문법하면 다시 한번 좀 공부를 할 거예요. 그런데 글을 읽을 때 모두 좀 상하관계로 생각을 하자는 거냐면 포함관계. 그러니까 얘는 구성요소를 드러내는 것도, 구성요소로 나누는 것도 상하관계라고 생각을 해달라. 그러면 꽃의 구성요소는 암술, 수술, 꽃받침 이런 것들이 되겠지. 이렇게 하는 것도 상하로 봐달라는 거야. 그럼 얘네들의 차이점은 기능상의 차이점이 존재할 거고, 얘네들을 공통적으로 묶어주는 건 꽃이라는 요소가 될 테니. 이해했어? 그래서 사실 같음하고 상하까지는 같은 걸로 묶을 수가 있어. 아, 이거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글을 읽으면서 처리해야 되는 요소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요거랑 좀 다른 게 순서야. 그리고 요 순서로 제시가 될 때 여러분들이 실수를 가장 많이 합니다. 봐봐. 결국에는 얘네들 공통점과 차이점이야. 예를 들어서 A, B라는 대상이 있어. 그러면 A, B라는 대상인 거니까 A에 해당하는 특성들 그리고 B에 해당하는 특성들 이렇게 있겠죠. 자, 얘네들의 공통점과 차이점 잡으려면 1차적으로 뭐가 돼야 돼? A에 해당하는 정보가 처리가 돼야 되고 B에 해당하는 정보가 처리가 돼야 돼. 그걸 바탕으로 얘가 공통점, 얘가 차이점, 공통점 지금 거기까지 돼야 되는 거지. 이게 이제 공통점과 차이점이야. 그런데 순서라고 생각을 해봐. A에서 B로 순서가 이동이 돼. 그러면 지금 이렇게 A가 달라졌고 B가 A에서 B로 달라졌단 말이야. 그럼 당연히 여기에 해당하는 정보랑 여기에 해당하는 정보를 또한 구분을 해야겠죠. 거기에 뭐까지 추가가 되는 거냐면 순서까지 추가가 되는 거야. 그런데 지금 우리가 글을 읽다 보면 여기에 해당하는 정보, 여기에 해당하는 정보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순서를 까먹어. 예를 들면 이런 거지. 비가 와서 길이 질다. 지금 여거에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이어진 거죠? 한번 봐. 길이 질어서 비가 왔다 라고 판단하면 적절한 판단은 아니지. 왜? 길이 젖는 거는 비가 와서 젖은 거일 수도 있지만 다른 현상으로 인해서 젖을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항상 옳은 선택지가 될 수 없단 말이야. 근데 이거는 쉬워. 근데 이제 생각해봐. 이거를 B하고 B를 어떤 한 개념이라고 치자. 여기가 어떤 한 개념이야. 각각의 개념. 그러면 문장이 길어진다는 얘기는 이 B에 대한 설명이 여기에 쭉 이어져. 마찬가지 길에 대한 설명도 여기에 쭉 이어집니다. 그런데 이 개념에 대한 설명, 이 대상에 대한 설명이기 때문에 지금 이 문장에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여기에 초점을 맞춰. 이거에 대한 설명, 이거에 대한 설명. 그러니 뭐를 놓치게 돼? 요 순서를 놓치게 돼. 그래서 기술 지문이나 과학 지문에서 요 순서를 바꿔서 내는 거에 정말 많이 낚인다고. 왜 이 얘기를 강조하냐면 순서로 내용을 정리할 수 있는 문장이야. 혹은 순서로 내용을 정리할 수 있는 문단이야. 그럼 거기서 최우선 정보는 뭐라는 거야? 순서라는 얘기야. 지금 그렇게 표현된 문장에서 혹은 그렇게 표현된 문단에서 최우선 정보는 순서라고. 그럼 순서 외에 B에 해당하는 정보라든지 길에 해당하는 정보는 어떻게 하는 거야? 뒤로 미루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글을 읽을 때 글에 나오는 모든 내용을 100% 기억할 수가 없어. 우리는 기껏 기억해봐야 80에서 90%밖에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그 80에서 90%를 뭐로 채울 것인가가 중요한 거잖아. 그러니까 정보 처리에 우선순위를 둬야 되는데 이런 것들은 어렵지가 않아. 충분히 잘할 수 있어. 여러분들이 신경 써야 하는 요소는 바로 순서가 제시가 됐을 때 어떤 거를 우선순위에 둘 것인가 하는 것. 물론 문제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이거 자체에 대해서 물어볼 수 있어. 선택지는 그렇게 구성될 수 있잖아. 그럼 그때 어떻게 하면 돼? 본문으로 돌아와서 확인해주면 되는 거야. 어쩔 수 없이 돌아와야 되는 경우가 존재한다고. 그러니까 한 번에 다 기억하려고 하지 말자. 그죠? 그래서 연결함에 읽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야. 그래서 연결하면은 이렇게 처리를 해주는데 연결함에 읽으려면 봐봐. 아까처럼 그래서 내가 여기까지 읽었어. 그리고 여기다가 밑줄을 쳤어. 그럼 이제 이 부분에서 연결할 거잖아. 맞지? 그럼 이제 생각해봐. 내가 얘랑 연결하려면 최소한 여기에서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는 내 머릿속에 있어야지 연결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야, 앞에 있는 내용이 없는데 어떻게 연결을 해? 무슨 말이냐면 연결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뭐가 필요하냐면 꼼꼼히 읽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면 글 전체를 꼼꼼히 읽을 것이냐? 아니야. 그럼 모처럼 꼼꼼히 읽는단 말이에요. 특정 부분을 조금 더 신경을 써서 보자는 거야. 그 특정 부분이 어디냐면 바로 1문단입니다. 요거를 조금 넓히면 앞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앞부분이라는 말을 쓰냐면
2016년부터 독서, 비문학 지문이 길어져요. 길어진다는 얘기는 이제 정보의 양이 많아진다는 얘기인 거잖아. 그럴 때 지금 그 전에 짧은 글에서는 1문단을 통해서 이 글에서 설명하고자 하는 대상이 무엇인지를 알려줬거든. 그런데 자꾸 그렇게 애들이 보다 보니까 애들이 문제를 잘 풀어. 그래서 꼼수를 씁니다. 그 꼼수가 뭐냐면 1문단의 기능을, 1문단의 한 역할을 2, 3문단으로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숨겨두는 거죠. 그럼 1, 2문단에서는 다른 내용이 나와. 그리고 3문단의 첫 번째 문장이라든지 2문단의 마지막 문장을 통해서 그 다음에 무엇을 설명할지를 제시를 해주거든. 이런 식으로 꼼수를 부린단 말이지. 그럼 다시 최근 들어서 지문이 짧아졌죠? 여러분들은 못 느끼겠지만 최근 들어서 수능 지문이 짧아졌습니다. 한 2, 3년 사이에. 그렇다 보니 다시 예전처럼 1문단에서 이 글에서 설명할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꼼꼼히 읽어야 하는 부분은 바로 이 1문단이에요. 1문단을 꼼꼼히 잘 읽어서 처리가 되면 글의 한 절반 정도는 처리한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1문단을 꼼꼼히 읽어서 뭐 할 거냐? 1문단을 꼼꼼히 읽은 다음에 바로 이거를 할 거야. 구조화를 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1문단을 적절히 읽었느냐 읽지 못했느냐의 차이는 1문단만으로 이 글의 구조를 파악했느냐 파악하지 못했느냐의 차이와 관련돼. 아까 전에 내용을 정리하는 거라고 얘기했잖아. 1문단을 통해서 글의 구조, 틀을 잡았어. 그럼 2문단은 뭐 하면 돼? 그 구조에 맞춰서 내용을 나눠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1문단의 역할이 되게 중요한 거라고. 1문단은 시간을 충분히 들여서 여러분들이 고민을 하셔서 이 글은 어떤 걸 중심으로 전개가 되는지를 따져줄 수 있어야겠다. 그리고 글의 구조는 딱 두 가지야. 지금 여기 보면 이 책은 아니죠. 이 책은 뭐 사실적 독해, 뭐 추론적 독해 이렇게 나누었지만 처음에 이제 그 구조론 공부를 하면 이것보다 더 많은 구조를 설명을 하는데 다 의미 없어. 결국에 본질적으로 남는 구조는 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설명 대상이 여러. 설명 대상이 여러는 내가 계속 얘기했던 거잖아. A, B, C 나타났어. 그러면 내가 최소한 뭘 정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야? A, B, C가 나오면 그 A, B, C의 공통점과 차이점이죠. 설명 대상이 둘 이상이면 무조건 공통점과 차이점이야. 봐봐. 내가 여기서 1문단에서 A에 대해서 언급하고 B에 대해서 언급을 했어. 그러면은 1문단을 통해서 이 글은 A와 B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정리하면 되겠네. 이러면 안 돼. 그래서 읽고 난 다음에 뭐가 되는 거냐면 그래서 공통점은 뭐고 차이점은 뭐고 까지 돼야 돼. 그래야지 글을 읽은 거지. 이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잖아. 설명 대상이 둘 이상이 됐으니 공통점과 차이 당연한 거야. 그래서 공통점이 뭔데? 그래서 차이점이 뭔데가 돼야 돼. 근데 생각해보면 차이점은 자연스럽게 파악할 수가 있어요. 왜냐? 설명 대상이 달라졌잖아. 그럼 당연히 뭐가 부각이 될 수밖에 없냐면 차이점이 부각이 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경을 써야 하는 정보는 공통점입니다. 공통점은 눈여겨보지 않으면 파악하지 못해. 그래서 공차 중에서 여러분들이 신경 써야 할 것은 공통점 생각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전개하는 글들에는 뭐가 있냐면 인문, 예술, 사회, 지문이 이런 방식으로 전개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지문들은 어려운 지문들이 아니죠. 물론 이제 개 중에 어려운 것도 있지. 사회 지문에서 경제 지문이라든지 법 지문은 어려우니까. 그건 왜 어려운지는 다시 한번 또 그 해당 지문을 보면 설명을 할게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원리 및 과정. 이 원리 및 과정으로 전개되는 대표적인 글들에는 뭐가 있냐면 과학, 기술, 그 다음에 경제, 사회지문 중에서 경제가 이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럼 원리 및 과정에서 중요한 건 바로 순서와 인과예요. 지금 원리 및 과정으로 전개되는 글에서는 여러분들이 순서와 인과를 도출할 수 있어야겠다. 추출할 수 있어야 돼. 그래야지 정보 처리가 제대로 이루어진 것. 그래서 모든 글은 딱 이렇게 두 가지로 수용이 됩니다. 그것을 어디에 살 수 있다? 앞부분에 갈 수 있다.
앞부분을 꼼꼼히 읽어서 글의 구조를 어느 정도 틀을 잡아두고 그럼 이 문단부터는 그 구조에 맞춰서 내용을 이제 나눠주기 시작하는 거지. 그렇게 2문단, 3문단 읽어지면 자연스럽게 같은과 다른 상황 혹은 순서로서 내용을 다시 한번 처리할 수 있을 거고. 뭐 특별한 공부 아니잖아.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도 고등학교 때도 들었다는 거야. 그런데 이거를 하나씩 여러분들이 그 과정을 쪼개서 여러분들이 자꾸 스스로에게 물어야 돼. 이게 내면화하는 방법인 거라고. 들어서 이해해서 아는 게 아니야.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야 되는데 막상 지문을 보면 그렇게 잘 안 된단 말이지. 그러면 어떤 점에서 잘 안 되는지를 수업을 통해서 자꾸 느껴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자꾸 내가 뭐 하라고 요구하냐면 내가 이제 이따가 하나의 글을 쭉 설명을 하면 오늘은 첫 시간인 거니까 과제가 없으니 여러분들이 이제 과제를 해왔을 때 여러분들 아니 수업 중에 문제를 풀었을 때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이 읽은 과정과 제가 설명하는 과정 혹은 제가 읽는 과정을 수시로 비교 대조해서 난 이런 부분 잘 됐네 이런 부분 안 됐네 라는 생각을 해야 되는 거야. 그래야지 달라지는 거지. 그냥 내 설명 듣고 그런가 보다 저 지문이 저런 내용이었구나 아무 의미가 없다고. 왜? 이 지문은 두 번 다시 안 나올 테니까. 과정, 방법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 그러면 요거를 바탕으로 한 지문만 좀 볼게요. 그러고 난 다음에 잠깐 쉬죠. 어디를 보시냐? 우리 교재 24쪽을 봅니다. 이번 주, 다음 주까지만 조금 살펴보고 그 다음 주부터는 여러분들에게 포인트만 잡아줄 거야. 포인트만 잡고 여러분들이 더 많이 읽어볼 수 있게끔. 그래서 과제가 제대로 수행이 되고 그리고 과제가 제대로 수행이 됐다면 테스트까지도 잘 치를 수 있게끔 이제 그렇게 수업을 좀 진행을 할 거예요. 그리고 요 지문은 같이 한번 살펴보자. 우리 뒤에 있는 친구는 본문이랑 좀 보면서 앞에 있는 친구는 칠판을 보면서 다음에는 이것보다 훨씬 더 크게 할 테니까 이렇게 잡을 줄 몰랐네. 했습니까? 24쪽? 봅니다. 18세기 조선에서는 18세기 시대 나왔으니까 동그라미 치면서 여러 시대가 나올 수 있다. 여러 시대가 나오면 공통점을 잡아야지 라는 생각으로 들어간 거야. 조선에서는 진경산수화가 유행하였다. 뭐가? 진경산수화가. 그러면 이 글은 뭐에 대해서 설명할 가능성이 높겠어? 그렇지. 지금 이렇게 주어에 대해서 설명을 했으니 18세기 진경산수화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네 라고 이렇게 첫 번째 문장에서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후부터는 진경산수와 관련된 정보에다가 밑줄 친다는 생각으로 보면 되겠죠? 그래서 볼게요. 그래서 이제 진경산수와 은는 붙었으니까 내용을 쳐주면 되겠네. 그냥 자연스럽게 은는 여기에 대해 설명이야. 진경산수화는 우리나라의 산하를 직접 답사하고 화폭에 담은 문장이 길지 않네. 직접 답사하고 화폭에 담은 산수화래. 이럴 때 문해력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답사가 무슨 뜻이야? 답사가. 그렇지. 직접 가보는 것을 답사라고 하는 거지. 이렇게 이제 어휘의 뜻까지도 여러분들이 좀 뒷받침이 된다면 문장에 대한 이해는 훨씬 더 좋아질 거고. 그런 측면에서 전에 이제 원장님이 얘기한 것처럼 원장님 여러분들께 PDF 파일을 보내주신다고 하더라고. 똑똑. 아직 못 받으셨죠? 네. 그거 받으면 번거롭더라도 좀 해주세요. 그거 이제 보고 영어 단어 외우듯이 막 달달 외울 필요는 없어. 읽어보고 한자어의 경우는 기왕이면 한자어의 경우는 고전이 어려운 이유가 뭐 때문이냐면 한자 때문이거든.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들긴 했지만 여전히 한국 문화권이었단 말이야. 그래서 글 내는 한자가 안 들어갈 수가 없어. 문학에도 마찬가지고. 한자어를 공부할 때는 한자어를 볼 때는 옆에 뜻도 같이 있어. 이게 예를 들면 그리고 답사는 내가 한자를 잘 모르겠네. 산수화는 알 것 같아. 한자가 매 한자에다가 숫자가 물 숫자잖아. 이럴 거란 말이지. 그러니까 그것처럼 한자의 뜻과 특히 뜻을 신경을 써주면서 한자어는 봐주기 바랍니다. 그러면 한자어에 대한 깊이, 그러니까 이해가 조금 더 깊어질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에 고전시가에 대해서 설명을 할 텐데 고전시가도 좀 외우는 게 필요해. 한문을, 한자를. 자주 나오는 한자가 있어요. 그거는 이제 외워야 여러분들 고전시가가 쉬워질 겁니다. 어쨌든 어휘 공부할 때 한자도 같이 좀 가져왔으면 좋겠고 계속 무엇보다 진경은 진경에 대해서 설명해주네. 대상의 겉모습만 묘사하지 않고 우리가 문장을 볼 때 도, 만, 항상 도, 만, 항상, 언제나 이런 표현에 주의해 주세요. 도, 만, 항상, 언제나. 왜냐면 도, 만, 만의 경우는 겉모습만 여기에 해당하자. 얘는 이제 뒤에 묘사하지 않고 라는 말 때문에 겉모습만 묘사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겉모습도 묘사하고 다른 것도 묘사한다는 얘기인 거잖아. 맞아? 그러니까 만, 도가 들어가면 의미가 풍부해져. 거기에 대해서 따져야 됩니다. 대상의 겉모습만 묘사하지 않고 대상의 본질을 표현한 글이님을 강조한 말이다. 겉모습도 묘사했지만 본질을 드러내려고 했다는 거네. 하지만 대상의 본질에 대한 이해는 작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는 얘기는 동일한 대상을 그리더라도 그 본질에 대해서는 다르게 표현될 수 있다는 얘기인 것이 됐어. 그래서 이 글은 진경산수화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네. 더군다나 작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대. 내가 이거 물결 표시한 이유는 뭐 때문인 거냐면 물결 표시는 여러분들이 좀 이런 부분에서 반응을 해주면 좋았겠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18세기 진경상수에 대한 얘기가 언급이 됐어. 그러니 다른 시기, 다른 시대에도 뭐가 설명이 될 수 있어. 다른 시기에 뭐를 설명을 하겠어? 진경상수를 설명할 거 아니야. 지금 여기서 작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고 얘기를 했으니 다른 시기에 다른 작가가 등장할 수 있는 거지. 이해했어? 넘어갑니다. 지금 그래서 끝문단은 18세기 진경상수화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 이 문단이에요. 판서 시간이 부족해서 제가 특별하게 판서하지 않는 것들 그리고 우리 교재 없는 내용들은 기왕이면 여러분들이 꼭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일종의 이제 팁이 되는데 이거 다 쓰다가는 시간이 좀 지체가 될 테니까 지금 여기 이그저가 나오죠. 지시어가 나오면 우리 영어에서도 많이 하는 거잖아. 지시어가 나오면 꼭 그 지시어가 가리키는 대상을 꼭 확인을 합니다. 지금 이 시기는 언제를 말하는 거야? 그렇지, 이렇게 확인을 하자는 거야. 어려운 거 아니야. 이거 정말 습관의 문제야. 그래야 이 글에서 설명하고자 하는 대상에 초점이 될 수 있어. 다시 이그저가 나오면 무조건 앞에 나온 대상 확인이야. 자, 18세기의 대표적인 작가인 겸재정선은 중국의 화법인 남종 문인화 기법을 바탕으로 으로가 나오면 뭐뭐로써 이거 나오면 무조건 끊어주세요. 얘는 이제 여러 가지 의미를 띠긴 할 텐데 로가 나오면 끊어서 거기까지 처리를 하고 그 다음 봅니다. 그럼 겸재정선은 남종 문인화 기법 이렇게 되는 거지. 그리고 얘에 대한 설명은 이 부분이죠. 중국의 화법. 근데 이 두 가지를 모두 기억하는 건 어려워. 그러니 일단 겸재정선 남종 문인화 기법 정도만 처리를 하고 넘어가는 거야. 이걸 바탕으로 우리 산하를 주체적으로 그렸대. 기법은 중국 걸 갖고 왔지만 주체적으로 그랬다는 거지. 성리학 깊은 이해를 가졌던 겸재는 주어가 기니까 끊어. 지금 어떤 형태야? 성리학의 깊은 이해를 가졌던 요게 얘를 꾸미는 형태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주어가 나오면 끊어서 생각을 해주세요. 그럼 이 겸재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거니까 겸재 특성으로는 성리학에 관심이 있었다는 얘기인 거지. 겸재는 재구성과 변형, 즉 지금 무조건 앞에 나오는 것과 같은 내용이지 이거. 겸재는 재구성과 변형, 즉 과감한 생리학과 과장으로 재구성과 변형, 생리학과 과장 같은 말. 이 과장으로 나왔으니까 또 끊어서 학문적 이상과 우리 산하에 대한 감흥을 이상과 감흥을 표현했대. 또한 그러면 또 겸재에 대한 설명, 그림에 대한 설명이 나오겠네. 겸재는 음과 양의 조화를 화폭에 담고자 음과 양의 조화. 지금 겸재의 그림의 특성을 설명해 준 거지. 그래서 이 문단은 지금 겸재의 특성을 설명해 줬습니다.
넘어갈게요. 한문단이야. 구룡폭도에서 우리 저 뒤에 있는 친구 힘냅시다. 네. 지금 1분간에서 진경산수에 대한 언급을 하고 그리고 그것을 잘 그렸던 대표화가 겸재를 통해서 이 그림의 특성, 진경산수의 특성을 지금 2문단에 설명을 해줬지. 그러고 난 다음에 지금 구룡폭도라고 해서 구체적인 이거 작품이잖아. 그 생각해봐. 구체적인 작품이 나왔다는 얘기는 이거 사례가 나온 거지. 그러면 봐봐. 2문단에서 설명했던 내용이 다 여기서 어떻게 돼야 돼? 2문단에서 설명했던 내용이 다 여기서 어떻게 돼야 돼? 사례잖아. 그렇지. 다 같음으로 연결이 돼야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사실은 얘는 앞에 나오는 2문단하고 똑같은 내용이야. 지금 이거를 보는 순간 여러분들은 앞에서 우리가 처리한 밑줄 친 그 대상들과 여기에 있는 대상이 어떻게 관계를 맺을지에만 초점을 두고 읽으면 돼. 됐어? 이거는 적어줍니다. 구체적 사례가 나오면 무조건 같음으로 연결할 거야. 구체적 사례가 나오면 무조건 같음으로 연결을 합니다. 이때 주의사항이 하나가 나타나요. 요거를 주의해야 해. 지금 구체적 사례가 제시가 됐어. 그럼 앞에서 설명한 것들과 무조건 같음으로 연결이 될 거야. 그러니까 사례가 나오면 연결한다는 생각으로 봐야 돼. 그런데 밑줄을 치면서 보는데 연결되지 않은 무언가가 나와. 그러면 그 연결되지 않은 무언가는 지금 그 구체적 사례에 숨긴 정보가 되는 거야. 그럼 얘는 선택지에서 구현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면 일반적으로 구체적 정보는 핵심 정보야, 핵심 정보가 아니야. 핵심 정보가 아니야. 우리가 요약할 때 구체적 사례까지 포함해서 요약하냐? 요약 안 해, 그렇게. 그러니까 핵심 이 사례가 나오면 거기에서 초점을 잘 안 둔다고. 그런데 간혹 이렇게 숨겨두는 경우가 있으니 주의가 필요한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어떤 거기 있냐면 사실 사례를 들어주는 얘는 딴 거 없어. 앞에 나오는 내용이 어려울 때예요. 어렵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 글은 어렵지가 않으니까 그렇게 신경을 안 써도 되는데 과학하고 기술에서 어려운 내용이 나왔어. 어려울 때. 어려울 때는 천천히 읽어야 돼. 천천히 연결하면. 어려울 때는 천천히 연결하면. 요거는 어려운 내용을 보면 그때 다시 한번 좀 얘기를 할게요. 그렇게 해서 앞에 나오는 내용을 사례를 통해서 이해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연결했다는 것 자체가 앞에 나오는 내가 파악하지 못했던 정보가 처리됐다는 걸 의미하는 거거든. 왜냐? 지금 같음으로 연결하고 있는 거잖아.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내용 파악이 잘 안 되니 사례를 통해서 내가 파악하는 거란 말이죠. 이제 그런 질문이 나오면 추가 설명하겠습니다. 어쨌든 사례가 나오면 이건 여러분들의 보너스야. 볼게요. 구룡폭두에서 물줄기가 내 눈앞에 쏟아지는 감흥을 표현하기 위해 위해가 나오면 무조건 끊어주세요. 앞에서 감흥이라는 말 썼잖아. 맞지? 지금 그 겸재가 표현하고자 했던 것이 뭐였어? 학문적 이상과 산수에 대한 감흥이었지. 그래. 그러니까 이거 감흥이라는 말 쓴 거야. 표현하기 위해 겸재는 앞, 위, 아래로 본 것을 모두 한 그림, 봐봐. 지금 이것을 표현하기 위해 이것을 한 그림에서 담아냈다는 얘기는 이거는 방식에 대한 얘기지.
그런데 이 문단은 먼저 뭐부터 설명했어? 방식부터 설명했죠. 이 문단 첫 번째 문장 봐봐. 지금 겸재가 그릴 때 중국의 그런 기법을 통해서 주체적으로 그려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이 방식은 지금 이 중국 기법에 가까운 방식이라고 생각을 해야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계속 폭포수를 강조하기 위해 물줄기를 길고 곧게 내려긋고 위에서 본 물엉덩이를 과장되게 이런 것도 여러분 반응해야죠. 왜 반응해야 돼? 왜 반응해야 돼? 지금 이 문단에서 과장이라는 말 썼어 안 썼어? 썼어. 그래 이런 거야. 그래서 이런 표현을 통해서 지금 앞에 나오는 내용하고 같음으로 연결되고 있다 라는 것을 인식해야지. 계속 그림을 보는 이들이 폭포수의 감흥에 집중할 수 있도록 실지하는 폭포 너머의 봉우리는 생략했다. 아까 과장됐다는 말, 생략한다는 말. 계속 절벽은 서리빨 같은 필선을 통해 강한 양의 기운. 그럼 마지막에 또 하나고 음과 양의 조화도 표현했다 라고 얘기했던 거 아니야. 지금 양의 기운 나왔으니 뭐도 나와야 돼. 그렇지. 음의 기운도 나와야지. 표현한 반면 절벽의 나무는 먹의 번짐을 바탕으로 한 문법을 통해 음의 기운을 그려냈다. 그럼 양의 기운과 관련되는 요소 서리빨 같은 필선 절벽이죠. 미안해. 절벽은 양의 기운을 표현한 거고 그 다음에 나무는 음의 기운을 표현한 거고. 됐습니까? 기왕이면 여기까지 표현을 더 밑줄 쳐주면 좋겠죠? 얘는 필선을 통해서 드러낸 거고 얘는 먹의 번짐을 통해서 드러낸 거니까. 그래서 넘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3문단 3문단은 겸재의 무슨 작품이야? 불영폭도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서 겸재에 대한 설명을 다시 한번 강조를 했습니다. 넘어갑니다. 무조건 그래서 새로운 나오면 여러분들의 반응이 필요해요. 새롭다는 얘기는 전과 달라졌다는 얘기지. 그럼 새롭다가 있으면 꼭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전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새롭다 그러면 앞에 나오는 것과 비교되죠. 공통점과 차이점이야. 진경산소와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한 이는 단원 귀몽도 새로운 사람의 나온죠. 그러니까 이 새로운 사람과 앞에서 설명된 겸재와의 공통점과 차이점. 그러니 1문단 마지막 문장 다시 한번 보자. 1문단의 마지막 문장. 1문단의 마지막 문장 뭐라고 되어 있어? 작가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났다. 그럼 여기서는 단원 귀몽도의 경우는 겸재와는 다른 방식으로 표현했다가 될 거 아니야. 이해했어? 그러니까 앞부분 1문단을 잘 보면 자연스럽게 글의 구조가 나온다고. 그렇게 글의 구조를 동그라미 1번 설명 대상이 여럿이냐, 동그라미 2번 원리 및 과정으로 전개하는 거냐 나눠놓고 그러고 난 다음에 2문단, 3문단을 보면서 정보를 나눠주는 거지. 그러면 이 글은 지금 4문단에서 단원 귀몽도 얘기를 했으니 얘를 도식화하면 1문단, 2문단, 3문단, 그리고 4문단 이렇게 되겠죠. 맞아? 그래서 봅니다. 국가의 공식 행사를 사실대로 기록하는 화음이었던 단어는 주어가 기니까 또 끊어서 확인해야지. 단어는 공식 행사를 사실대로 기록했대. 개선된 구도로 전대에 비해 전대 앞 세대를 말하는 거잖아. 그럼 누구 생각해야 돼? 누구 생각해야 돼? 겸재 생각해야죠. 구도로 치밀하고 박진감 넘치는 화풍을 보였대. 누구? 귀몽도. 귀몽도는 초상화에 인물을 사실적으로 묘사하여 그러니까 야, 여 나오면 무조건 끊습니다. 요거는 인과를 드러내는 방식을 보여주는 경우가 많아서 여로 끝나는 형태에서는 무조건 끊어서 그는 인물을 사실적으로 묘사하여 인물의 정신까지 담아내려고 한 것처럼 아주 주의가 필요하네.
이거 왜 주의가 필요할까? 이거 왜 주의가 필요한 거냐면 것처럼이라고 얘기를 했으니 이거는 직접적으로 김홍도에 대한 설명이 아니죠. 것처럼이라고 했잖아. 그럼 여기서 지금 뭐에 대한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야? 자연에 대한 그림 지금 진경산수가 얘기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그렸다가 아니라 담아내려고 한 것처럼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뭐가 되겠어? 이런 것처럼 그들 초상화에 묘사하여 담아내려고 한 것처럼 여기까지 가로쳐서 건너뛰어야죠. 직접적인 정보가 아니니까. 그는 대상의 완벽한 재현으로 자연에 느낀 감흥을 충실하려고 하였다. 이게 이제 이 문장에서의 핵심 정보인 거지. 그래서 봅니다. 특히 중국을 거쳐 들어온 서양화 법조, 중국을 거쳐 들어온 거 이거 보면서 앞에도 지금 이 겸재도 중국에서의 기법을 활용했던 거잖아. 그러니 앞에서 확인해 주는 거야. 겸재가 쓴 거 뭐였어? 그래. 그럼 여기에서는 거쳐 들어온 서양화 법조 이걸 썼다고 했으니까 얘가 이제 바로 차이점이 되겠죠. 보다 사실적인 경치를 그려냈대. 그러면 누구보다 사실적인 경치를 그려냈다는 얘기겠니? 그렇지. 이렇게 생각해야지. 정선보다 사실적인 그림을 그렸구나. 생각은 글 안에서 하는 거야. 그럼 봐봐. 그래 그럼 지금 1문단에서 2문단을 통해서 겸재의 그림의 특성을 설명해줬죠. 그리고 그 설명이 반영된 구체적 사례를 제시해줬지. 그럼 4문단도 2문단처럼 김홍도에 대한 설명을 했네. 5문단 봐봐. 5문단 뭐라고 시작해 있어? 구룡년은 그러니까 이 5문단도 지금 마치 4문단처럼 아니죠. 3문단처럼 겸재가 그린 김홍도가 그린 구체적 그림을 통해서 한 번 더 뭐겠어? 강조하겠네. 이래야 지금 균형감이 있는 거잖아. 그래서 마지막 5문단은 이렇게 정리해 줄 수가 있다. 그럼 얘도 처리하는 방식은 당연히 지금 3문단을 처리하는 방식과 같겠지?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뭐가 돼야 돼? 겸재하고의 공통점을 찾죠. 보자. 정주의 명을 받아 단원이 그린 구룡년은 금강산의 구룡폭포를 직접 찾아가 그 모습을 담은 것이라. 그럼 진경산수화가 1문단에서 뭐 얘기했어? 직접 답사하여 이런 거였잖아. 문제 없고 흘러내린 물줄기 폭포 너머로 보이는 봉우리 폭포 앞에 구름다리까지 사진을 찍듯이 생략 없이 반응해야지. 왜? 왜 반응해야 돼? 그렇지. 정선을 생략했거든. 과장과 또 꾸밈이 없이. 그리고 절벽 바위 하나하나의 질감을 나타내기 위해 선의 굵기와 농담의 변화를 주어 입체감. 선의 굵기와 농담의 변화를 주어 입체감. 지금 여기서는 공통점과 차이점이 같이 있죠. 어떻게 공통점과 차이점이 같이 있지? 공통점 생각해봐. 공통점은 선하고 농담이지. 맞아? 왜냐면 지금 겸재에서 뭐 얘기했어? 필선 얘기했고 그 다음에 농도 변화를 통해서 뭘 드러냈어? 음과 양 이걸 드러낸 거잖아. 맞지? 그러니까 선의 굵기와 농담은 똑같이 쓴 거야. 다만 그것을 통해 드러낸 바가 다른 거죠. 여기에서는 입체감을 드러낸 거고 겸재는 음양의 조화를 드러낸 거고. 그래서 이렇게 글을 보려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 문제는 여러분들이 푸시는 그 문제 어려운 거 아닌데 한번 볼까? 한번 풀어보세요. 1번 거기 문제 하나 있는 거. 그거 확인하고 쉬죠. 내가 지금 여기 1번 윗글의 서술 방식에 대한 설명을 적절한 것을 요것만 이제 같이 볼 거고 밑에 있는 빈칸은 여러분들이 복습을 하면서 다시 한번 해주시면 돼요. 일단 윗글의 서술 방식에 해당하는 설명 답 여러분들 고르세요. 내가 뭐 설명하고 싶잖아. 이거 다 여태까지 지금 설명했는데.
1번부터 볼까요? 1번. 작가 의식과 작품을 연관지어 서술하고 있다. 그럼 작가가 드러내고자 하는 바를 작품을 통해서 설명했다는 얘기인 거잖아. 맞지? 지금 겸재도 그렇고 그 다음에 김홍도도 그렇고 특성을 먼저 얘기하고 난 다음에 그 특성이 잘 반영된 그림을 설명하고 있으니 1번 적절하고 그럼 답은 1번이겠네. 나머지 볼까요? 2번. 작품의 독창성을 문답 형식으로 지금 독창성을 드러내주고 있긴 한데 얘의 작품의 특성을 얘기해주고 있긴 한데 문제는 문답 형식은 없죠? 그러니까 2번 틀렸고 3번이요. 작품에 대한 여러 관점의 이론을 봐봐. 작품에 대한 여러 관점 이거 생각해보자. 작품에 대한 여러 관점이라는 얘기는 한 작품을 이렇게도 보고 이렇게도 보고 이렇게도 보는 게 여러 관점이지. 그 한 작품에 대해서만 설명해야 될 거 아니야. 됐어? 그럼 3번도 틀렸죠? 그 다음 4번입니다. 화풍의 변천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 그래, 화풍은 달라졌어. 지금 18세기 그림과 그 다음에 김홍도의 그림이 다른 거니까 달라졌어. 근데 거기서 문제점에 대한 언급이 없죠? 그 다음 5번입니다. 작품의 예술성을 전문가의 평을 근거로 그러면 이 얘네들에 대해서 전문가가 등장해서 인용하는 표현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도 없지? 답은 1번. 잠깐 쉬었다가 볼게요. 그러면 이번에는 어디를 보냐면 지금 이제 글의 구조가 그 문장을 통해서 이제 명확하게 드러나는 글을 봤는데 이번에는 좀 어려운 글을 하나 볼 거예요. 14쪽. 지금 요 지문은 거기 9월 모의평가라고 되어 있죠? 이게 고3들이 봤던 시험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그 뒤에도 이제 지문이 더 이어지긴 하고 문제도 더 있긴 하지만 어려웠던 오답률이 50%가 넘었던 지문이기도 해요. 그리고 이 지문이 바로 이제 문장이 길어지고 문해력을 요구하는 지문이기도 해. 지금 어떻게 지금 그 부분을 좀 처리할지 좀 확인을 해보자. 물건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이 그 물건의 주인일까? 우리가 글에서 질문이 나오면 그 지문은 일단 쉬운 지문이라고 생각을 하자. 물론 이 지문은 그렇진 않지만 다시 이렇게 질문이 나오면 요 질문에 해당하는 답이 바로 이 글에서의 핵심이 되겠죠. 물건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이 그 물건의 주인일까? 그러면 점유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점유란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 상태를 뜻한다. 사실상의 지배 상태. 이에 비해 소유란 어떤 물건을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상태라고 정의된다. 따라서 점유자와 소유자가 항상 일치하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네. 물건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이 그 물건의 주인일까? 아닐 수 있다는 얘기인 거지. 네, 이렇게 지금 질문에 대한 답을 확인하고 그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그럼 당연히 이후부터 이어질 것은 점유와 혹은 소유와 관련된 설명이 이어지겠죠? 이 문단이야. 물건을 빌려 쓰거나 건화가 나오면 무조건 끊어서 동그라미 1, 동그라미 2를 합니다. 이거는 이제 경우를 나눠주는 거거든. 건화가 나오면 끊어서 1, 2를 구분해주세요. 물건을 빌려 쓰거나 보관하고 있는 것을 포함하여 우리 여 이런 거 나오면 끊기로 했었지? 물건을 물리적으로 지배하는 상태를 직접 점유. 물리적으로 지배하는 상태를 직접 점유라고 얘기를 했으니 지금 우리 머릿속에서 어떻게 정보가 나눠져야 돼? 1문단에서 설명한 게 뭐였어? 점유와 소유에 대한 얘기를 했었죠.
그럼 지금 이 문단은 넘어가는 직접 점유래. 그럼 직접 점유는 결국 어디에 해당하는 거야? 직접 점유는 어디에 해당하는 거야? 점유에 해당하는 거 할 거 아니야. 그럼 여기에서 지금 직접 점이 나왔으니 봐봐. 지금 직접이라는 말 나왔으니 당연히 모두 나와야 돼. 그렇지. 이렇게 되겠네. 이에 비해 어떤 물건을 빌려 쓰거나 보관하는 사람에게 빌려 쓰거나 보관하는 것을 포함하여 지배하고 있는 사람에게 그 물건의 반환을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도 사실상의 지배를 한다고 볼 수 있다. 여기서 뭐가 추가됐냐면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이와 같이 반환 청구권을 가진 상태를 간접점이라고 한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는 직접과 간접이 구분돼야 되겠네. 계속 직접점유와 간접점유는 모두 점유에 해당한다고 당연하겠죠. 점유는 소유자를 공시하는 기능도 수행한대. 지금 점유에 대한 추가 설명이지. 그럼 얘는 어디에다가 붙여주는 것이 좋겠어? 얘는 여기에다가 붙여주는 것이 좋겠죠. 얘는 공시하는 기능도 있대. 그러면 공시하는 기능도 있다고 얘기를 했으니 직접점유나 간접점유도 마찬가지 공시하는 기능이 있어야겠죠? 이게 바로 뭐가 되는 거야? 공통점이 되는 거잖아. 여기에다가 설명을 붙였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공시에 대한 언급이 나왔으니 당연히 공시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야지. 이거야. 지금 비문학에서는 여러분들에게 이 대상에 대해서 알지 못하더라도 글을 이해할 수 있게끔 다 설명을 해준다. 그러니까 배경 지식이 없어도 글을 읽는 데는 지장이 없어. 그걸 이제 추구하는 거고. 그런데 재밌는 건 배경 지식이 있으면 글을 조금 더 수월하고 쉽게 읽을 수 있다는 점이야. 무슨 말이냐면 배경 지식이 없어도 글을 읽을 수 있지만 갖출수록 좋다는 거야. 여러분들이 글을 많이 읽다 보면 자연스럽게 배경 지식이 형성이 될 거예요. 공시란 물건에 대해 누가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는지를 알려주는 것.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는지 알려주는 거래. 공시는 알려주는 거래. 물건 중에서 피아노, 금반지, 가방 등과 같은 대부분의 동사는 점유에 의해 소유권이 공시가 된다. 대부분의 동사는 점유에 의해 소유권이 공시가 된다. 지금 다 새로 나온 정보들이죠? 언급되지 않은 정보 다 확인을 했어. 그래서 1문단에서는 점유와 소유의 차이에 대한 얘기를 했고 2문단에서는 점유에 직접 점유와 간접 점유가 있음을 설명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뭐밖에 없어 지금. 설명하는 것밖에 없네. 개념 설명. 3문단이. 물건의 소유권이 양도되려면 이런 말들. 지금 이 양도라는 말은 여러분들 수준에서는 모를 수도 있겠다. 그런데 이제 고3 수준에서는 이제 알아야 하는 표현이기도 한 거예요. 따로 이 단어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게 없잖아. 그러니까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된다. 그런 의미가 되겠죠. 지금 왜 이걸 표시를 했냐면 지금 1문단에서 점유 소유 얘기하고 그 다음에 2문단에서는 간접 점유 그 다음에 직접 점유 얘기하고 계속해서 정보가 어떻게 되고 있어? 추가 누적되고 있지. 거기에서 또 새로운 대상이 양도라는 말이 나왔어. 그리고 조건에 해당하는 거 있죠? 조건, 가정. 이거는 무조건 끊습니다. 조건과 가정은 무조건 끊어. 왜냐면 그거에 따라서 결과도 달라지는 거잖아. 그러니까 두 가지 정보를 못 처리할 수 있어야 해. 양도되려면 양도가 뭐냐면 누군가에게 넘겨주는 거야. 물건의 소유권이 양도되려면 소유자가 양도인이 되어. 그러니까 소유자가 양도인이 되어라고 했으니 지금 이제 앞에서 소유자, 점유자가 양도인, 양수인 이런 말하고 좀 구분해서 써줘야겠네. 소유자가 양도인이 되어 양수인과 그러면 소유자가 양도인이라고 얘기를 했으니 양수인은 어떤 사람이겠어? 물건을 지금 양도가 넘겨주는 거라며 그러면 소유자가 양도인이 됐다는 얘기에 넘겨준 사람인 거잖아. 그럼 양수인은 넘겨받는 사람이 되겠지. 양수인과 유효한 양도 계약을 하고 이에 더하여 양도 계약을 하고 소유권 양도를 공시해야 된대. 두 가지. 양도 계약과 양도를 공시해야 된대. 점유로 소유권이 공시되는 동산의 소유권 양도는 앞에 마지막 문장에서 얘기했던 거죠. 대부분의 동산 뭐로? 점유로 공시가 된다고 했던 거냐? 똑같은 내용이야. 점유로 소유권이 공시되는 동산의 소유권 양도는 주어가 없으니까 끊어. 점유를 넘겨주는 점유인도로 공시된대. 그럼 이거 봐봐.
지금 여기에서 소유라는 말, 점유라는 말 쓰고 있죠. 아까 점유 1문단에서 점유와 소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지. 이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려면 점유가 뭐였는지 한번 확인해 주는 것이 좋은 거야. 점유가 뭐였어? 사실상 지배함을 갖고 있다는 얘기인 거였지. 지금 앞에서도 직접 점유, 간접 점유에 대한 얘기를 했던 거니까. 그래서 지금 점유를 넘겨주는 점유 인도로 공시된다는 얘기는 이건 어렵게 설명된 건데 결국 뭐 했다는 거야? 결국 뭐 했다는 거야? 이거 어려운 말이잖아. 이걸 실제 상황으로 생각해봐. 이거를 국지적 상황과 관련해서 처리를 하자면 양도가 넘겨주는 거라며. 그런데 점유를 넘겨주는 거에 그럼 뭘 주는 거야? 아까 점유가 뭐였어? 물리적으로 지배하는 상태가 점유였다며. 그럼 점유를 넘겨준다는 얘기는 결국에는 물건을 넘겨준다는 얘기인 거잖아. 맞아? 지금 여기 어려운 말들이 쓰였는데 여러분들이 글을 이해하고 있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이해가 필요한 거지. 내가 아까 전에 뭐라고 얘기했냐. 글은 정리하는 거라고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어려운 질문들은 여러분들의 이해가 필요한 거야. 그런데 이 이해는 정리를 바탕으로 이해가 되는 거거든. 정리 없이 이해가 되는 건 아니야.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해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좋은 거는 지금 이것처럼 어려운 상황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혹은 주변에서 경험할 수 있는 상황으로 바꿔내는 것. 요게 이제 글을 이해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양수인이 간접 점유를 하여 왜 그러냐면 위에서 지금 이 문단에서 점유를 직접 점유와 간접 점유로 나눴잖아. 그런데 지금 뭘 설명하고 있어? 간접 점유의 상태에서 지금 이전하는 걸 말하고 있는 거지. 그럼 이제 모두 있을 수 있어야 돼. 직접 점유의 상태에서 이전하는 것도 나와야 되는데 사실은 점유를 인도한다고 얘기를 했으니 직접 점유했을 때는 간단하죠? 물건을 주면 되는 거야. 그러니 그 설명은 하지 않고 바로 이제 간접 점유로 넘어간 거지. 원래 이제 그의 흐름에 따르면 이거 설명하고 이거 설명하는 것이 올바른 흐름이야. 왜냐면 이 문단은 이거 설명하고 이거 설명을 했으니까. 계속 양수인이 간접 점유를 하여 소유권 이전이 공시되는 경우로서 점유 개정과 반환 청구권 양도가 있대. 지금 이것을 뭐 하는 거야? 양도할 때인 거네. 지금 간접 점유를 양도하는 경우 두 가지가 있다는 거지. 하나는 점유 개정, 그리고 하나는 반환 청구권 양도. 예를 들어 지금 예를 들어가 나왔으니까 이 예를 들어는 점유 개정과 관련된 구체적 상황 혹은 반환 청구권 양도와 관련된 구체적 상황이면 되겠네. 그러면 여기서 앞에서 특별하게 점유 개정과 반환 청구권 양도에 대한 설명이 있었어 없었어? 없었지. 그러면 이 안에 거기에 대한 설명이 들어있어야겠죠. 봅니다. A가 B에게 피아노의 소유권을 양도하기로 계약하되 사흘간 빌려 쓰는 것으로 합의한 경우가 나오면 무조건 끊어. 경우. 사례가 나온 거니까. B는 A에게 피아노를 사흘 후에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반환 청구권을 가지게 된다. 먼저 반환 청구권을 얘기하네. 이처럼 양도인이 직접 점유하고 있지만 그 양도인 어떤 사람이었어? 양도인 어떤 사람이야? 물건을 넘겨주는 사람이었어. 직접 점유를 유지하지만 어떻게? 지금 사흘간 빌려 쓰는 것으로 직접 점유하고 있는 거죠. 맞아? 유지하고 있지만 양수인에게 점유 인도가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를 반환 청구권을 가지게 되면 그것이 점유 개정이 되는 거네. 됐어요? 다시 지금 반환 청구권이 나와서 반환 청구권 양도에 대한 얘기를 할 줄 알았더니 반환 청구권을 가지게 된 상황 자체가 뭐라는 거야? 점유 개정 상태인 거죠. 그럴 때 반환 청구권은 누가 갖고 있는지가 주의가 필요한 거네. 계속 한편이 나오면 무조건 세모를 치고 정리를 합니다. 한편의 역할은 전환이야, 전환. 그럼 지금까지 설명했던 거와 다른 무언가가 제시가 된다는 거거든. 그러니 한편을 보면 지금까지의 내용을 정리하고 넘어가야 돼. 그럼 지금 뭐 설명했어? 지금 설명한 거는 점유 개정을 설명한 거죠. 어떤 상태에서? 간접 점유 상태에서 소유권을 양도하는 거야. 그래서 간접 점유한 상태에서 소유권을 양도하는 경우 중에 점유 개정을 설명해서
이렇게 머릿속을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요. 한편 C가 자신이 소유한 가방을 D에게 맡겨두어 이에 대한 반환 청구권을 가지게 되는 좀 특별한 상황, 앞에 있는 거랑 비슷한 상황인 거네요. 가지게 되는데 이 가방의 소유권을 E에게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자. 이때 C가 D에게 통지하여 가방 주인이 바뀌었으니 가방을 E에게 반환하라고 알려주면 D가 보관 중인 가방에 대한 반환 청구권은 C로부터 E에게로 넘어가고 이 경우 반환 청구권 양도라고 한다. 그럼 반환 청구권 양도는 지금 점유 계정과 어떤 차이가 있는 거야? 지금 설명이 나눠줬으니까 차이가 또 파악해야 될 거 아니야? 지금 반환 청구권은 A하고 B 사이에서 물건을 이렇게 넘겨줘야 되는데 일단 얘가 갖고 있는 게 반환 청구권, 점유 계정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반환 청구권 양도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한 거야? 얘가 반환 청구권을 갖고 있는 것이 반환 청구권을 갖고 있을 때 이 상태에서 이 반환 청구권을 C에게 주는 게 바로 반환 청구권 양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한 번 걸치면 점유 계정, 한 번 더 나아가게 되면 반환권 청구 양도. 되죠? 그래서 이 지문에서는 요거를 나눠주는 거. 이제 사실 이제 그 다음에 이어지는 설명이 이제 어려운 거고, 그거 관련되는 문제가 어려운 건데, 요거는 그냥 내용 어떻게 정리하는지만 관련해서 지금 이제 문제를 보여준 거야. 그럴 때 이제 1번 문제를 봐봐요. 그리고 이 1번 문제는 아예 풀지 마시고 어떤 거를 보냐면 밑에 지금 뭐가 있냐면 첫 번째 1단계죠. 1단계. 1단계에다가 별표를 해주세요. 이게 선택지를 읽을 때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를 점검하는 거거든. 그런데 이게 우리가 문장 읽는 과정하고 똑같아. 먼저 뭐부터 확인하자고? 문장을 읽어서 서술어로 확인하는 거야. 그럼 1번 선택지 봅니다. 1번 선택지. 넘겨보니까 나 불편해. 1번 선택지야. 지금 쭉 보니까 이 문장의 서술어는 뭐야? 점유자이다. 이게 서술어지. 그리고 얘가 호응하는 주어는 사람은 점유자이다. 이거인 거죠. 근데 사람 자체가 중요한 거 아니잖아. 그 사람에 대한 설명이 뭐야? 가방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이 이제 사람에 대한 설명이죠. 이 사람이 점유자라고 얘기를 했으니 그 1번 선택지에서 핵심어, 포인트가 되는 표현은 점유자와 바로 사용하고 있는 사람이 되겠지. 이해했어? 그래서 지금 그 선택지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먼저 따져보자는 거야. 결국 선택지에는 그래서 설명한 키워드가 들어갈 수밖에 없다. 그럼 1차적으로 선택지 구성은 키워드 간의 배열이야. 그 문장의 의미가 아니라 키워드 간이 적절하게 배열되어 있는지를 보는 거라고. 지금 선택지들이 점점 길어지죠? 그럼 이제 그 문장에서 포인트가 되는 요소가 어떻게 되겠어? 늘어나겠지. 그래서 지금 1단계, 여러분들이 1단계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1단계가 잘 이루어져야 여러분들이 파악한 정보랑 선택지에서 말하는 정보 간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2단계 있죠? 2단계에도 별표를 해주세요. 2단계에도 별표를 하고 그 다음에 요 인물을 보겠습니다. 네, 넘겨주시고 요거까지 설명하고 마치는 걸로 할게요. 그러면 일단 과제를 한번 얘기를 해볼까?
과제는 16쪽. 하루에 한 지문씩 풀어주세요. 16쪽. 그 다음에 18쪽. 20쪽. 그리고 20쪽은 내용이 어려울 수 있는데 요거는 20쪽에서는 요 4번 문제가 제가 생각할 때는 여러분들의 좀 사고력을 측정할 수 있는 문제인 것 같고, 그 다음에 요 4번 문제가 문제를 푸는 요령하고도 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문제야. 요 4번 문제. 지금 지문이 되다고 해서 쫄 필요는 없습니다. 흐름을 잡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하루에 한 지문씩 보면 여기까지 할까요? 26쪽, 28쪽. 26쪽, 28쪽까지는 26쪽, 28쪽까지, 그러니까 29쪽까지 쭉 풀어주시면 됩니다. 지금 30쪽은 다음 시간에 같이 한번 볼 거예요. 지금 우리가 오늘 본 게 설명 대상이 여러 나눠지고 있는 걸 보고 있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어떤 원리나 그런 것들이 나오는 지문들은 같이 다음에 살펴보는 걸로 하고, 그래서 29쪽까지 과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요 과제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이렇게 화면을 띄우고 설명하지는 못해요. 지금 그렇게 설명하면은 진도가 상당히 더디겠지? 그래서 그때는 좀 포인트에 대한 얘기를 하고, 이제 문제에 대한 질문을 주말에 받을 거야. 아니죠? 우리가 수요일에 수업인 거니까 제가 화요일 밤에 아니면 월요일 밤에 여러분들에게 문자를 보낼 거예요. 그러면 질문이 있으시면 그 문자에다가 답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게 만약에 공통적으로 좀 설명할 것이 필요하겠다라고 판단하는 문항은 수업 중에 설명을 할 거고, 이거는 그냥 개별적으로 처리해도 될 만하다 싶으면 코칭을 통해서 질의응답을 진행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문자를 보내면 그거에 맞춰서 질문해 주시면 돼요. 일단 과제에 대한 얘기를 했고, 과제를 할 때 지금 이 의문은 과제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한 설명이자, 지금 우리가 15쪽에 2단계에다가 별표를 치고 이 유인물을 보고 있는 거잖아. 그럴 때 15번의 이 2번 2단계가 어떤 식으로 여러분들에게 조금 유용한지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요 유인물, 한 장짜리 유인물을 봅니다. 지금 이제 기출문제 공부법 안내라고 했는데, 국어 문제를 풀 때 어떤 문제도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문학을 풀든 비문학을 풀든 요거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해주셨으면 좋겠다. 일단 한 번에 푸는 것보다는 나눠서 푸는 것이 좋다. 지금 우리가 풀어야 하는 질문 5개를 제시했죠? 그러니까 5개를 하루에 한 질문씩 해달라는 얘기야. 몰아서 하지 마시고. 봐봐. 내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건 한 지문에서 한 번 정도, 2번 정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한 5개 지문을 하루에 다 하잖아. 그럼 한 번 생각한 거야. 5개 지문을 하루에 하나씩 하면 5번 생각한 거야. 그러니까 국어는 한 번에 몰아서 하지 마시고 무조건 나눠서 해주시고, 그 다음에 2번입니다. 지문마다 푼 시간을 이거 빨리 푸자가 아니야. 현재 여러분의 상태가 어떤지를 확인해 보자는 거야. 그러면 이제 내가 과제 검사도 한다고 얘기를 했으니 여러분들이 과제를 한 지문에다가 시간을 적으면 여러분들이 이 정도 수준의 문제를 풀 때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리는지 저도 따져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걸린 시간을 적어주는데 이게 시간을 적으라고 하면 꼭 여러분들이 빨리 풀려고 하더라고. 빨리 풀려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최대한 잘 읽고 잘 푼다는 생각으로 시간을 적어주세요. 그 다음에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느낌상 지체가 된 느낌이 들었어. 나는 한 10분 걸렸는데 지체가 된 느낌이 안 들었고, 나는 7분 걸렸는데 지체된 느낌이 들 수 있겠죠? 이건 사람마다 다른 거야.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야. 여러분들이 풀 때 막힘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그게 중요한 거야. 만약에 막힘이 있었다고 하면 그 막힘이 있었던 구간이나 문제에다가 좀 표시를 해주세요. 그럼 저도 그거를 확인을 할 테니. 그 다음 4번, 5번이 정말 중요한 거야. 문제를 풀었어. 당연히 채점을 해야겠지. 그런데 채점 전에 뭘 하냐면 동그라미 2번이에요. 채점 전에 뭘 하냐면 모든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푼 모든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답을 한 이유나 근거를 지문에 표시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지금 문제가 뭐 옳은 것을 고르든 틀린 것을 고르든 상관이 없어. 나는 이 문장을 통해서 1번에 3번이 틀렸다고 판단을 했다. 이렇게 표시해달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왜 그러냐면 이제 채점을 했어. 맞췄어. 그럼 채점에서 맞추면 여러분들 그 채점 맞힌 문제 안 보잖아. 맞힌 문제도 봐야 돼. 뭘 보냐? 해설을 읽어야죠. 해설을 읽어서 거기에 해설에서 설명한 부분이 있을 거 아니야. 그 해설에서 설명한 부분이 여러분들이 판단한 근거와 관련이 있는지 없는지를 따져야 돼. 그러면 내가 판단한 그 근거가 해설에서 사용된 구간이라고 한다면 내가 제대로 읽고 문제를 풀었다는 거잖아. 국어는 스스로에게 신뢰감을 주는 것이 상당히 필요한데 그 과정은 맞힌 문제를 볼 때야. 내 판단의 근거가 적절했구나. 물론 여러분들의 판단 근거와 해설에서 설명하는 내용이 다를 수 있어. 그럴 때는 코칭을 통해서 꼭 질문해 주세요. 저는 이렇게 봤는데 이렇게를 보면 안 되는 거냐? 얘를 판단 근거로 삼을 수 없는 거냐? 왜냐면 해설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거든. 정답이라는 모범답안이라는 건 존재할 수 있어도 정답은 존재하지 않아. 충분히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 이러면 되는 거잖아. 그런데 이거는 그렇게 생각해서 안 돼. 그러면 여러분들 판단 과정을 교정해 주셔야 되는 거고. 그래서 표시를 하면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이 판단 해설하고 견주어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어떤 문제에 상관없이 여러분들이 푼 거는 꼭 표시를 해달라. 그 다음에 5번이에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지금 지문에다가 근거를 표시하는 과정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 수도 있냐면 여러분들이 푼 답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우리 2단계에서 교재에 있는 2단계에서 지금 그 핵심 어구가 나는 1문단에 있다고 생각을 해서 1문단을 보고서 접근을 했는데 다시 한번 보니 1문단에 없어. 그리고 1문단을 봤는데 표현은 있는데 그 선택지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내용이 또한 없네. 그럼 답을 고칠 수도 있겠죠? 답을 고치면 답을 지우지 마시고 그 옆에다가 고친다고 써주세요. 계속해서 7.5번입니다. 7.9. 동그라미 1번이야. 틀린 문제는 자신의 판단에서 어떤 것이 잘못되었는지를 앞서 표시한 이유나 근거를 중심으로 정리를 해달라. 무슨 말이냐면 나는 이제 1번에 3번을 틀렸어. 나는 이게 1번에 3번의 선택지 판단한 근거였는데 이게 틀렸다는 얘기는 둘 중에 하나야. 하나는 내 판단 근거가 잘못됐다거나 아니면 두 번째는 내가 선택지를 잘못 이해했다거나 이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 그럴 때 여러분들의 판단이 판단 근거가 어떤 부분에서 틀린 것인지 그거를 확인해 주시고 그 다음이야. 동그라미 2번. 2번에는 반대로 봐봐. 만약에 이 답이 1번에 있었다고 치자. 근데 1번을 보고서 답이 아니라고 판단했던 거잖아. 그런데 답은 1번이래. 그럼 그 과정 속에서도 잘못 일어나는 판단이 있었겠죠. 무슨 말이냐면 문제를 틀렸을 때는 단순하게 한 번의 판단은 틀리지 않아. 이게 복합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객관식 문제를 틀리는 거거든. 그래서 내가 왜 그 문제 1번 선택지를 답이 아니라고 생각했는지를 돌아볼 필요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 그 과정 자체가 잘못됐으니까. 내가 어떤 과정으로 잘못된 선택을 했는지를 알아야 된다고. 그거를 적어놔야 이제 다음 과제를 할 때야. 그러면 내가 이번에 과제한 내용을 보고 내가 지난번 과제할 때는 내가 이런 잘못을 했네. 그럼 이번 과제할 때는 최소한 그런 잘못이 안 일어나게끔 지문을 읽고 문제를 풀어야 할 거 아니야. 그런 시도들이 쌓여야 여러분들이 달라지는 거야. 사실 국어 공부가 생각보다 까다로워. 보이지 않잖아. 이런 거 한다고 누가 알아줘. 야, 너 지금 10분 동안에 겨우 한 지문 아니 20분 동안에 겨우 한 지문 봤어? 이렇게 면박 당할 수도 있단 말이야. 다른 사람은 모르잖아.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무슨 생각을 어떤 과정으로 문제를 풀고 있는지. 근데 이런 과정이 누적이 돼야 된단 말이야. 그래야지 글을 제대로 보고 문제를 제대로 풀 수가 있는 거야. 그냥 읽었으니까 답을 내고 그 다음에 틀렸으니까 해설 보고 이해하고 그건 이해가 아니지. 그냥 해설의 설명을 읽은 것 뿐이지. 국어는 여러분이 자꾸 머리를 쓰셔야 돼요. 그 머리를 쓰는 시작은 여러분들의 판단 과정을 돌아보는 것에서.
4번하고 5번은 문제 바로 그런 겁니다.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다음 과제를 할 때 이번 과제의 결과를 반영하고 복습할 때도 좀 반영해 주시고 그러니까 하루에 한 지문이어야 돼. 그래야지 여러분들의 부담이 없이 이런 과정을 거칠 수 있어. 그러면 많으면 한 30분 정도 걸릴 거고 대체적으로 15분에서 20분 정도는 한 지문에 쓴다고 생각을 해주세요. 그 정도면 돼. 많이 하려고 하지 마시고. 됐죠? 그러니 지금 2단계 다시 우리 교재 15쪽이야. 1단계에서 찾은 핵심 어구와 관련된 내용이 이 글의 몇 문단에 나와 있는지 나는 여기서 뭘 더 요구하는 거야? 그냥 여러분들이 낸 답에 대해서 해당 문단의 어떤 문장을 통해서 판단했는지를 본 거죠. 그런데 한 문장만으로 판단할 수 없는 경우도 있어. 3학년 문제는. 바꿔 얘기하면 정보가 2, 3문단에 걸쳐 있는 거야. 이거를 조합해서 하나의 선택지로 만들 수 있는 거잖아. 마치 꼭 한 문장에서 하나의 선택지만 나오는 게 아니야. 그것도 좀 생각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지금 과제를 아까 28쪽까지였나? 네,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할게요. 고생하셨어요. 네, 금요일 오전 10시입니다. 그때는 고전 시간을 할 거야. 그렇죠. 숙제는 다음 주 수요일인데 일단 제가 금요일 끝날 때 한번 여러분들의 그 책을 어떻게 그거는 제가 좀 더 고민을 해보고 어쨌든 수요일까지 과제를 해주시면 됩니다. 네, 고생하셨어요.